오늘 이 정도를 알아야 할 뉴스 이알류 시간입니다. 자, 오늘 함께할 정재우 의원님, 나인원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연휴 잘 보내셨죠? 네. 성큼 가을이 온 것 같습니다. 갑자기 비가 오더니 여러분 환절기에 좀 건강 유의하시고요. 자, 오늘 10월의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주제 살펴볼까요? 영국이 감세한 철회됐습니다. 자, 거기에 국내 증환펀드 재가동까지, 거기에 미국의 국채금리 안정까지, 이런 호재거리에 10월 증시 첫 출발이 나쁘지 않았다. 자, 이렇게 상승세를 나타내니까 또 이러한 뉴스가 같이 껴맞춰주면서 아, 이게 호재거리구나, 이제 상승했구나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10월 증시 전망? 그러니까 오늘 상승했다고 해서 이제 반갑지만 그래도 아주 웃을 수만은 없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미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주는 시장의 내러티브가 바뀌는 주간이다. 네, 근데 그 연휴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랬었냐 하면 금리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테두리를 두느냐, 그게 너무 불확실하기 때문에 너무 앞서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지난주에는 사실 분명히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4.7%, 4.75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게 4.25, 4.3까지 이렇게 수치는 줄어드는 효과가 나왔습니다. 그랬던 연휴가 있었겠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묻힐 수밖에 없었던 이슈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감세안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감세안을 잠시 요약해 보자면 이것도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가장 빠르게 짚어드렸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돈으로 원화 환산을 하게 되면 395조에 육박하는 금액을 과연 감세를 통해서 어떠한 재정의 확보 없이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될 것이냐가 관건이었었고요. 당연히 그럼으로 인해서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됐고, 앞으로 나오게 될 국채, 또 중앙은행이 드랍하게 될 국채, 감안해 보면 굳이 국채를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더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들고 있는 국채를 드랍하기 시작했죠. 근데 이게 우리 시간으로 수요일, 목요일 들어오면서 어떤 상황을 만들어냈었냐 하면, 이쪽 연기금과 저쪽 연기금과 다른 기관과 다 자신들의 손실을, 즉 마진콜을 만회하기 위해서 물량을 드랍하고 현금을 확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현금을 확보했지만 B라는 기관에서는 또다시 그로 인해서 마진콜 위기에 도래하게 되고 물량을 드랍하고 또 맞춰놓게 되면 다른 기관이, 이게 계속 순환이 되면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매도세가 국채의 급락, 가격의 급락, 수익률의 급등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유럽뿐만이 아니라 미국으로도 전이가 돼서 전체 시스템 위기까지 불거지게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과연 그냥 끝난 게 아니라요. 우리 금요일장 끝나고 나서 미국 시장에서는 크레딧 스위스하고 도이치방크에 대한 이 금융 위기설이 돌았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 우리 리먼 모티브라고 했고요. 그 당시에 있었던 이슈를 자꾸 끌어내기 시작을 했거든요. 실질적으로 유동성 확보와 관련된 부분들이 계속 도마 위에 올랐었고요. 크레딧 스위스라고 하면은 우리 이전에 빌황 사태, 아게코스 캐피털과 관련돼서도 데미지를 크게 입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누적되고 누적돼서 올해만 60%가 넘게 주가의 하락이 들어왔는데, 금요일 당일에만 크레딧 스위스는 12%의 하락률이 나왔어요. 당연히 금융기관이 문제를 입는다는 건 금융사고거든요. 금융사고라는 것에 입각해서 보면은 지금 상황은 너무나 리스키한 거예요. 긴축도 긴축이고 유동성도 풍부하지 않은 데다가 금융기관이 말썽을 일으키면 당연히 우리 시장 같은 이머징은 더 많은 자금이 빠져나가게 될 거고 환율이 요동칠 거라는 이런 우려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정말 다행인 건 우리가 월요일장 휴장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이 유럽의 감세안 모두가 철회를 한 건 아니에요. 일부 철회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과 관련돼서 국채 시장에서도 안정세가 보여졌고요. 또 크레딧 스위스와 관련된 우려는 너무 과장됐다. 우리가 지금 과거 08년도의 금융시장, 08년도의 금융기관의 자금난과 자금사정과 시스템 로직을 따라가면서 그런 것들이 지금 현세의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건 어폐가 있다는 거죠. 실로 자기 자본 비율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들이 그때와는 너무나 다르게 은행들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있고, 또 대부분의 은행들은 국채뿐만이 아니라 다른 안전자산들을 끼고 있고 담보를 낀 상태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 거라 이전과는 좀 확연히 다른 어떤 금융 상황에 놓여 있어요. 여튼 많은 것들이 안정세로 돌아서고, 그럼으로 인해서 우려는 하나의 또 기대로 바뀌게 됩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감세와 관련된 부분도 말을 바꿨으니 연준도 경기가 안 좋아지고 금융 리스크가 더 확대 해석된다면 분명히 금리 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완화할 수 있는, 또 금리 인상도 좀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또 후에는 인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대치가 만들어졌거든요. 아직은 너무 서툴러요. 너무 앞서간 거예요. 그것까지는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이제는 안정화됐다고 해도 다시 영란은행이 국채를 받아주는 액션이 끝나고 나면 또 국채에 대한 텐트럼이 발생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좀 짚어봐야지 될 거고요. 이번 주는 지난주에 이어서 연준의 스피커들이 13명이나 발언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번 주에도 경제 지표와 관련된 얘기, 금리와 관련된 얘기들 많이 하게 될 텐데 이번 주 관건은 그겁니다. 지난주엔 내러티브가 바뀐다 그랬죠. 이번 주는요. 어제 제조업 PMI가 발표가 됐는데 드디어 지불 가격도 내려가고요. 고용 지수도 내려가고요. 그다음에 인플레와 관련된 지표들이 모두 다 연준이 주목해서 보고 있는 지표들이 다 절반 이상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네. 9월 초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던가 이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를 봤을 때 지불 가격이 얼마큼 내려가는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9월 지표부터 이미 하락하기 시작을 했으니까 또 10월 달에 들어서면서 9월 PMI와 관련된 부분들도 완화되고 있다는 걸 확인했으니 이제는 대부분 10월 달이 되면서 이전보다는 안정적인 수치들을 뽑아내기 시작할 거예요. 과연 그 경제 지표를 보면서 경기가 둔화되고 있어서 리스키하다라고 받아들이게 될지 그러므로 인해서 금리는 보다 안정화될 수 있을 거라고 받아들이게 될지는 이번 주 스피커들의 발언에 따라서 약간 방향을 달리할 수 있을 거예요. 정리해 볼게요. 이번 주에는 지표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다음에 지금 불거져 있는 금융 위기설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코를 맞춰 가느냐가 시장의 관건이 될 텐데 전반적으로는 양호한 수급, 여기부터 반발세, 증시 안정 펀드뿐만이 아니라 공매도와 관련된 부분들도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모로 지금보다 나은 흐름들이 나오게 될 텐데 꼭 무언가를 해야 되겠다는 강박보다는 갖고 있는 자산을 잘 유지하시고 적정 구간에서 분배하는 전략으로 이번 주의 흐름을 짚어보시면 좋을 거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미국의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다행히 긴축을 크게 야기할 만한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자, 인플레도 그렇고 고용도 그렇고 조금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빠르게 긴축에 대한 두려움은 조금 나아졌다라고나 해야 될까? 예, 이번 주는 역시 연준의 많은 스피커들의 이야기 그리고 경제 지표를 주목하자. 더하기 유럽의 이런 금융위기설은 너무 과도 해석하지는 말자라는 부분입니다. 나인원 의원님은 어떤 점을 주목하고 계세요? 정말 많은 변수가 산재해 있죠, 지금 현재. 일단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비둘기파, 매파, 이제는 비둘기파가 아주 우세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또 일단 우리가 여러 가지 변수나 일정을 좀 본다면 이번 달 같은 경우 이제 FOMC 회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별거 없겠거니 했는데 또 이제 다음 주 금통위에서 또 기준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죠. 일단 기준금리 인상 같은 경우에는 최소 0.25%포인트를 인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아마 지난번과 같은 수준이라면 0.5%포인트. 자, 오늘 일제히 수많은 언론에서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최소 베이비 스텝이라도 진행되게 된다면 일단 대기업을 비롯한 강소기업들,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어떤 기업 대출에 있어서 이자 비용을 납입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제가 앞서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지금 업계 내에서 흉흉하게 돌아다니는 이야기가 지금 올 초서부터 이자 비용에 대해서 한 번도 제대로 내지 못한 수많은 좀비 기업이 존재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생각을 해야지 참 저도 오리무중입니다. 이쪽에서는 좋은 소식, 저쪽에서는 나쁜 소식. 추가적으로 앞서 영국발 이야기도 있었죠. 영국발은 일단 지금 현재 경기 침체입니다. 뭐 이걸 가지고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나빠질 것이다, 또는 문턱에서 인플레이션으로 빠질 뻔했는데 또는 경기 침체로 진입할 뻔했는데 겨우 구사일생했다. 이것이 아니라 이미 올 초서부터 경기 상황은 매우 안 좋았습니다. 지금도 영국 내 정치적인 어떤 대립이 상대적으로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고 그에 따라 대표적인 게 대기업 또는 부자 감세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감세를 해주고 또 그에 따라 어떤 세수가 줄어드는 만큼 또 다른 데서 충당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사실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만큼 좀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었고 사실 근데 이런 상황들이 우리가 돌이켜 보면은 과거 수년 전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멕시코, 브라질 또는 이제 독일, 터키, 아르헨티나 이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상황이거나 하이퍼 인플레이션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지금 현재 터키 같은 경우 이제 리라화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직접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상황들, 뭐 금리가 인상이 된다든지 또는 지금 자국의 화폐 가치가 정말 말 그대로 뚝뚝뚝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달러 가치가 매우 급격하게 상승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앞서 발생했던 국가들 같은 경우 지금 현재 뭐 햄버거 하나 사 먹는데 5만 원 우리나라 돈으로 뭐 이런 식의 어떤 비용 지출이 발생할 정도로 상당히 극심한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난 뭐 연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 어제까지 좀 쉬면서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게 이제 경상수지와 무역수지 두 가지 키워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무슨 말인지 대충 느낌상으로는 알 것 같은데 이게 정확히 구분을 어떻게 지어야 되냐. 자, 무역 수지 같은 경우에는 쉽게 생각하면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건을 해외로 수출할 때 그에 따른 어떤 총 비용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경상수지는 그거 포함해서 추가적으로 뭐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인도라든지 해외 현지에 지금 현재 생산 설비가 있을 경우 그곳에서 생산되고 판매까지 이뤄진 모든 서비스제와 모든 것들의 어떤 비용을 총 합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뉴스가 썩 좋은 소식들이 안 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까지 고려한 이야기들도 있는데 예. 분명한 팩트를 전달해 드린다라면은 1996년도, 7년도, 8년도 즉 IMF 당시와 수치가 비슷하거나 이미 상회를 했습니다. 특히 무역 수지 같은 경우는 이미 2배를 넘어섰고 지금 경상 수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초과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또 한 가지 또 비교를 해보게 된다면 그 이후에 한동안은 이런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서프라임 모기지 때 지금과 같이 무역 수지, 경상 수지가 말 그대로 최대 적자 폭을 기록하거나 앞서 있었던 그 시그널을 넘어서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뭐 왈가왈부하고 앞으로 미래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이다 감히 논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종의 시그널을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 빨간불일 때 건너지 않고 파란불일 때 건너고 또 운전 중에도 각종 신호를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사실 지금 시기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면 남은 시간 동안 상황이 크게 바뀌진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지속되고 더욱 사이즈가 커지게 된다면 외국인들은 사실상 대한민국에 투자를 할 어떤 메리트를 못 느끼게 됩니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무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 정말 내놓으라는 ATM 기고 정말 그들이 원하는 대로 뭐 파생해서 해치하고 뭐 이런저런 어떤 수익을 취하는 어떤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예. 그들도 펀더멘털은 봅니다. 그들도 국가의 어떤 재정 리스크라든지 네. 전반적인 어떤 변수들 늘 체크를 합니다. 그런 것들까지 좀 고려한다면 외국인들의 어떤 바이셀, 즉 어찌 본다면 매도의 어떤 양이 조금 더 커지지 않겠는가. 특히나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매년 12월 연말로 가면 갈수록 어쨌든 간에 뭐 바스켓 내려난 부분들을 새롭게 또 고쳐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외국인들도 일정 부분 휴가 시즌이 좀 길다 보니까 시장도 정체되는 국면도 있다 보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시장이 좀 악재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좀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어야 되겠죠. 뭐 짧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이 세 가지만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멘텀, 거래대금, 그리고 상승률. 지금 시장은 일단 재료, 뉴스, 공시, 그리고 어떠한 거래 대금, 얼마만큼 상위 거래 대금 달성하였는가, 또 얼마만큼의 상승률을 가지고 있는가, 또 그에 따른 테마가 그리고 그에 따른 후속주가 어떠한 것이 예. 있는가, 이것들을 늘 정리를 하셔가지고 사실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거래하심이 가장 확실하고 가장 단기적으로 수익을 취할 수 있는 유일하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 전략이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예. 10월에 호재거리가 FOMC가 없다는 게 네, 미국의 이제 연준 회의에서 아마 금리 인상이 확실시 되는데 그 회의가 없다라는 게 호재가 되겠군요. 근데 금통위가 다음 주에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은행 그리고 만기일도 다음 주죠. 자, 그렇게 해서도 변동성도 예의주시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떠한 이슈들을 살펴보실 수 있을까? 먼저 키워드부터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많은 분들께서 오늘 가장 반가웠던 건 반도체 업종의 상승이었을 겁니다. 외국인들의 강한 매수세, 그리고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주의 상승,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의 방안, 앞으로의 삼성과 ARM의 협력 방안들 긍정적인 게 나올 것인가? 그러면 반도체주들 좀 숨통 트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예. 네. 그러니까 오늘 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전방위적인 흐름이죠. 이번 지수의 반발은 종목부터 먼저 반응을 하고 전방위적인 흐름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연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유가 뭐냐 하면 그동안 지수가 내려오면서 사실은 비정상적인 하락을 해온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내려가는 거야라고 내려가는 것에 베팅을 하고 내려온 게 아니라 이쯤부터는 모아가도 돼라고 하면서 파생상품과 함께 합성 포지션을 짜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꾸 지난주, 지지난주 그 전주부터 돌발 변수들이 조금 더 시끄러워지고 상황을 키워가면서 지수의 하락률이 깊어졌단 말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누군가도 같이 손실을 봤을 거 아니에요. 같이 손실을 보면 즉 주체들도 함께 일부의 손실을 누적해 오면서 지난주에는 대부분 하단 구간에서 많은 종목군들을 골고루 편입을 시켰단 말이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다음 주 옵션 만기 이전까지 지수를 특정 선상 위까지 올려놔야 될 어떤 예. 목표치가 있다는 거예요. 평균값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거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전방위적인 종목들이 올라온다고 해도 어떤 변수가 발생했을 때 지수의 흐름을 빠르게 조율할 수 있는 건 시가총액 상위와 초대형 종목군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유도 오늘 장에서 반도체주, 특히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를 좀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었던 요인이라고 봐요. 삼전은 이따가도 제가 다시 설명을 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 올라와야 될 반발값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이런 것에 국한된 어떤 그 반도체라고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기보다도 그동안 너무 많은 이 종목들이 그리고 특히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경기와 관련된 우려, 수급과 관련된 우려, 유동성과 관련된 우려에 의한 하락세가 깊이 나왔어요. 그래서 대부분 낙폭과대 반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조건을 형성을 하고 있다는 거죠. 어떤 모멘텀이 하나가 실리게 되면, 이슈가 하나 실리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을 텐데 삼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장단점이 있어요. 첫째,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오늘 얘가 3%가 올라오고 4%가 올라오고 또 지금부터 10%가 올라온다고 해도 사실상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거예요. 좋다고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떨어진 자리가 있으니까 더 많이 올라와야 될 텐데 얼마큼 빨리 올라오냐가 관건일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랑은 다르게 메이저들은요. 1%가 올라가면 10%의 수익이 난단 말이죠. 그럼 오늘 4%대에서 청산을 했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40%의 수익이 난 거거든요. 이런 어떤 파생 상품의 합성 거래는 앞으로도 계속 유지가 될 거고요. 예.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는 뭐냐 하면 수급적인 요인들이 지수를 그리고 삼전을 끌어올리는데 시가총액 상위와 초대형 종목군들을 조금 더 타이트하게 끌어올리는데 일조했다는 게 좀 큰 맥락이지 어떤 하나하나의 이슈가 이 종목의 또 반도체의 어떤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기에는 아직은 좀 시기상조다. 하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반발을 해야 되고 더 올라야 될 자리에 있고 특히 경기 핑계를 대면서 내려왔었던 시세를 많이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핑계를 주면서 내려왔던 반도체 종목군들이 있어요. 전후 공정에 그런 종목군들은 좀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항상성 있는 꾸준하게 오랫동안 상승할 수 있는 그거는 가면서 속도는 좀 조율하게 될 거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옵션 만기를 맞아 이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사항 가운데 덩치가 큰 그 시가총액의 큰 종목들 위주로 좀 끌어올리는 사항이 좀 없지 네. 않다라는 걸로 봤을 때 자, 반도체주의 지속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네. 삼성전자가 4% 가까이는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55,000원. 아유 이거 뭐 아직 한숨 멀었죠. 돌려진 상황도 그렇죠? 아닙니다 네. 사실.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아직 많이 답답하실 텐데 예. 예전처럼 삼전이 빠른 속도로 그리고 높은 속도로 10년간, 뭐 5, 6년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수급 구조는 아니에요. 지금 현재로서의 국내 시장 구조는. 하지만 삼전도 왜냐하면 앞으로 몇 년 후에 있을 수 있는 미래 가치를 다 반영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 가치가 만들어져요. 그거를 앞서갈 수 있는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과 어떤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니까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경과를 지켜보면 삼전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솔직히 말해서 기대를 크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뭐 눈에 띈 특징주가 있을까요? 네, 오늘은 저는 유닛 테스트를 갖고 나왔습니다. 유닛 테스트요. 네. 이전에도 제가 유닛 테스트를 좋게 봤었는데 한동안 이제 지수 편입된 이후에 이 종목의 급락이 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공매도가 섞여 있고요. 이번에 들어온 공매도는 시세를 깎아내려서 안 좋은 의미의 깐다라는 게 아니라 시세를 계속 깎아내려서 들어온 이 구조는요. 수익성을 보기 위한 공매도이기보다도 시세의 발산을 억제하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수물에서 들어오는 지수 프리미엄이에요. 지수 벤치마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 물량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반면 지수를 끌어올리고 다시금 조율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되면 이런 애들은 가장 먼저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 종목이 갖고 있는 모멘텀과 후공정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높이 평가하고 또 태양광과 엮여 있는 어떤 이슈들을 확대 해석하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수급 구조만으로도 공매도 환매만으로도 올라올 수 있는 가격이 2만 원이다. 공매도 환매에 조금 더 긍정적인 모멘텀이 섞이면은 뭐 22,500원대까지도 가능하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예. 본다면
이전에 목표였었던 29,000원대까지도 예. 충분히 가능한데 시간은 걸린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닛 테스트를 좀 주목하는 편이었고요. 예, 오늘 반도체주 상승세 뚜렷했지만 나인원 위원님 더 반발 나오고 상승이 좀 더 지속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보세요? 자, 일단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봤을 때 파운드리 대표적인 기업이 TSMC, 삼성전자, 그리고 인텔입니다. 일단 딱 세 개 외에서 진짜 파운드리 기업이라고 불릴 만한 기업은 그닥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게 계속적으로 구도는 이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삼성전자가 전 세계 반도체 시장을 사실상 거의 독식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점까지 왔었는데 그 과정 중에 있어서 TSMC는 소위 파운드리, 즉 위탁 생산이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추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TSMC는 많은 이들이 그닥 눈에 띄지도 않았었고 그냥 누군가가 설계도를 넘겨주면 그것 자체를 생산해주는 정도 그 수준이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한 해 한 해 지나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말 그대로 직접적인 생산보다는 설계, 즉 팹리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있었고 그런 과정 중에 있어서 사실상 지금 현재도 기술력만 놓고 보게 된다면 삼성전자가 세계 1위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어떤 변수로 인해서 사실상 전 세계 생산량 1위는 TSMC가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중요한 어떤 반도체 라인에 들어가는 이제 공정 장비들이 있겠죠. 대표적으로 이제 ASML 쪽에 있어서 뭐 광학 장비 같은 것들. 이거 같은 것들은 사실 이제 앞서 올 초에도 이재용 회장이 네덜란드에 직접 가가지고 우리도 이 부품을 좀 이 장비를 우리에게도 좀 공급을 해달라라고 했지만은 실제 뭐 얻은 성과는 그닥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었습니다. 결국 앞서 선주문 이야기된 TSMC 쪽에 이제 먼저 주문이 들어가는 과정인데 이런 과정 중에 있어서도 또 삼성전자는 최근에 3나노 공정을 전 세계 최초로 공정을 성공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과정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TSMC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건 뭐 어디까지는 저희 추측이 좀 섞여 있는 부분들인데 대표적으로 애플 같은 경우 기술 유출을 상당히 우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의 전량 아무래도 위탁 생산을 좀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요. 더 나아가서 인텔 역시 마찬가지로 인텔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도 밝혔습니다. CPU 제조 공정에 있어서 기술 수출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니까 메인보드에 들어가는 몇 가지 I/O 칩셋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만 위탁 생산으로 좀 맡겼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뭐 이런 구도가 계속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어떤 CPU라든지 어떤 GPU라든지 이런 반도체들은 사실상 TSMC가 생산을 독식하고 있다라고 좀 예. 보셔도 되겠습니다. 늘 그렇죠. 근데 삼성전자가 주장해 왔었던 초격차 전략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삼성전자가 당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예. 자, ARM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앵커님도 이제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죠? 예.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시청자분들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실 겁니다. 그 보시면은 뭐 스냅드래곤이다 또는 아니면 뭐 엑시노스다 또는 뭐 애플 같은 경우는 뭐 A 무슨 132, 1415 이런 어떤 CPU들 어떤 이런 칩셋을 이걸 소위 이제 프로세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즉 덧셈, 뺄셈, 나눗셈, 곱셈 이런 사칙 연산부터 시작해서 복잡한 계산까지 해주는 일종의 인간으로 치면 두뇌와 같은 건데 자 이것을 기본적으로 일종의 템플릿을 만들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내가 새로운 프로세스를 만들기 위해선 ARM에서 설계한 어떤 도면을 가져다 거기에다가 내가 원하는 기능이라든지 내가 원하는 성능이라든지 무언가 더 첨가해서 이것 자체를 TSMC에 갖다 주고 TSMC는 이것을 생산해서 실제 발주처에게 그 프로세서 반도체를 공급을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예. 다소 좀 아쉬운 것은 ARM이 최근에 이제 매물로 나오면서 삼성전자가 좀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인수를 하게 되면 사실상 지금 전 세계 시장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과독점 구간에 있는 삼성전자다 보니까 반도체 섹터 내에서 상당히 큰 어떤 독점 위반법이 적용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삼성전자가 지금 현재 어찌도 본다면 정체되어 있는 이 국면, 앞으로 방향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상황에서 뭐 삼성전자가 되었든 뭐 SK 하이닉스가 되었든지 간에 ARM 홀딩스에 어떤 지분 획득, 지분도 뭐 3% 이 정도가 아니라 조금은 무리해서라도 크게 가져간다든지 또는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과 함께 어떤 MOU, 예. 기타 등등 어떤 상황이 좀 발생하면 좋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리겠고요. 반도체 섹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신규 매수, 추가 매수는 자제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삼성전자는 뭐 굳이 말씀을 드린다라면 뭐 6, 7만 원대부터
5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고 오늘 3.5% 상승했습니다. 사실 이거 가지고 앞으로 추세가 바뀌었다, 어쩌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다라는 점, 그 점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이미 상당한 물량을 가지고 계신 분들 분명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 삼성전자가 되었든 SK 하이닉스가 되었든지 간에 일단 배당 시즌이니까 배당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좀 유지를 하시면서 배당을 좀 받으시고 예. 아마도 2023년도 2분기 정도가 될 것으로 같습니다. 저도 이제 업계 소식 통해서 좀 물어보았는데 올 연말까지 공급이 예정되어 있던 장비가 다 취소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내년 초 1분기, 2분기쯤 돼가지고 새롭게 주문이 들어오지 않겠냐라면서 나름 기대감을 좀 가지고 있던데 뭐 그 정도 수준에서 제가 뭐 현재 시점에서 좀 내용을 정리해서 전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도체주는 지금 손절보다는 배당을 위한 연말까지 가지고 가는 전략, 그리고 내년 2분기까지 이제 보유 전략을 좀 권하고 있습니다. 나이론 의원님이 보시는 반도체주 가운데 어떤 특징적인 종목이 있나요? 아무래도 오늘 이제 상한가 간 종목이 있죠. 상한가 간 네, 종목이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인데 아마도 ARM 이슈가 좀 덧붙여졌죠. 뭐 실질적인 수혜주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지만 수혜주라고 얘기하기에는 다소 어불성설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ARM과 동일한 비슷한 그런 어떤 사업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해드리면 팹리스 회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회사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위 IP 회사라고 하는데 우리가 흔히 IP라고 한다면 이제 지적 재산권이라고 이제 하죠. 보통 이제 인텔리전스 프로퍼티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인텔렉추얼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파워포인트 같은 거 보시면은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템플릿이라고 하죠. 거기에 내가 글자를 바꾸고 색상을 바꾸고 또 나름 디자인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또 발표를 하겠죠. 그 가장 초반에 템플릿을 만드는 회사라 보시면 됩니다. 즉 반도체에도 각각의 기능들이 블럭 단위로 있는데 이 블럭 단위의 기능들을 미리 설계를 하고 이 초안을 팹리스 회사에 넘기고 팹리스 회사에 조금 더 상세한 디자인을 하고 그것이 최종적으로 애플이 되었든 삼성이 되었든 그 외에 다른 회사로 넘어가게 되면서 최종 생산까지 가게 되는 그에 앞서서 가장 첫 번째 단계에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장 이슈에 대한 분석을 두 위원님들에게 알아봤고요. 자리를 옮겨서 이어가겠습니다.